안녕하십니까. 완독이 힘들 때 듣는 독서 소리입니다. 오늘은 일본 문학 중 최고의 걸작으로 뽑히는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설에는 아름다운 것을 유독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푹 빠질 만한 미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것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시나요? 미에 대한 경외, 찬미, 혹은 질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방화 사건을 5년간 조사하여 밑줄을 긋게 만드는 화려한 문체와 그에 못지않은 치밀한 구성으로 저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다시금 느끼게 해준 작품이니 즐거운 감상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나에게 자주 금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태어난 곳은 마이즈루 동북쪽의 일본해로 튀어나온 쓸쓸한 곳이다. 아버지의 고향은 그곳이 아니라 마이즈루 동쪽 근교에 위치한 시라쿠라는 마을이다. 절간에 입양되어 승적에 오른 후 외딴 곳에 위치한 절의 주지가 되었고 그곳에서 신부를 맞이하여 나를 낳았다. 나리우 곳의 절 부근에는 마땅한 중학교가 없었다. 이윽고 나는 부모님 쌀을 떠나 아버지 고향에 있는 숙부집에 맡겨지게 되어 그곳에서 히가시마이즈루 중학교에 도보로 통학했다. 아버지의 고향은 햇볕이 유별나게 눈부신 곳이었다. 하지만 1년 중 11월이나 12월 무렵에는 구름 한 점 없어 보이는 쾌청한 날씨에도 하루에 너댓 차례나 소나기가 지나갔다. 변하기 쉬운 내 성격은 그 땅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월의 저녁 무렵이면 학교에서 돌아와 숙부집 2층에 있는 공부방에서 건너편의 산을 바라보곤 했다. 실록으로 덮인 산 중턱이 석양을 받아서 벌판 한복판에 금병풍을 세워놓은 것처럼 보였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금각을 상상했다. 사진이나 교과서에서 현실의 금각을 이따금 접하기는 했지만 마음속에서 아버지가 들려준 금각의 환상이 훨씬 멋진 것처럼 여겨졌다. 아버지는 결코 현실의 금각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금각처럼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었고 또한 금각이라는 글자, 그 의문으로부터 내 마음이 그려낸 금각은 터무니없이 멋진 것이었다. 멀리서 논의 표면이 햇빛에 반짝이는 광경을 보거나 하면 그것을 보이지 않는 금각의 투영이라고 생각했다. 후쿠이현과 이쪽 교토부의 경계를 이루는 기치자카 언덕은 바로 동쪽에 위치한다. 그 언덕 언저리에 해가 솟는다. 현실의 교토와는 반대 방향이지만 나는 산간의 아침 햇살 속에서 금각이 솟아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처럼 금각은 곳곳의 모습을 나타냈으며 더구나 그것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지방의 바다와도 흡사했다. 마이즈루 많은 시라쿠 마을에서 서쪽으로
15리쯤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바다는 산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고장에는 언제나 바다의 예감과도 같은 것이 떠돌고 있었다. 바람에서도 때때로 바다 냄새가 풍겼고, 바다가 거칠어지면 수많은 갈매기들이 피신하여 근처의 논에 내려앉았다. 몸도 약할 뿐더러 달리기를 해도 철봉을 해도 남에게 뒤지는 데다가 선천적인 말더듬 증세가 나를 더욱더 내성적인 아이로 만들었다. 게다가 모두들 내가 절간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짓궂은 아이들은 말더듬이 중이 더듬더듬 불경 읽는 흉내를 내며 놀려댔다. 옛날 이야기 속에 말더듬이 포졸이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일부러 소리내어 내 앞에서 읽어대곤 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말더듬 증세는 나와 외부 세계 사이에 하나의 장애로 작용했다. 첫 발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 첫 발음이 나의 내부와 외부 세계 사이를 가로막는 문의 자물쇠 같은 것이었으나, 자물쇠는 순순히 열린 적이 없었다. 일반 사람들은 자유로이 말을 구사함으로써 내부와 외부 세계 사이에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해둘 수 있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했다. 자물쇠가 녹슬어버린 것이다. 말더듬이가 첫마디를 소리내기 위해서 몹시 안달하는 동안은 마치 내부 세계의 농밀한 끈끈이로부터 몸을 떼어내려고 버둥거리는 새와 흡사하다. 겨우 몸을 떼어냈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물론 외부 세계의 현실은 내가 버둥거리는 동안 휴식을 취하며 기다려줄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기다려주는 현실은 이미 신선한 현실이 아니다. 애써 간신히 외부 세계에 도달해 봐도 언제나 그곳에는 순식간에 변색되어 어긋나 버린, 더구나 그것만이 나에게 어울릴 듯이 여겨지는 신선하지 못한 현실. 거지반 썩은 냄새를 풍기는 현실이 가로놓여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녀는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두 종류의 상반된 권력의지를 품게 된다. 나는 역사 중에 폭군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했다. 내가 말더듬이에다가 과묵한 폭군이라면 신하들은 내 안색을 살피며 항상 주눅이 들어 지내게 되리라. 명확하고 유창한 말투로 자신의 잔악성을 정당화할 필요조차 없다. 나의 무엇만이 모든 잔악성을 정당화하리라. 이런 식으로 평소에 나를 업신여기는 교사나 학우들을 모조리 처형시키는 공상과 더불어 내부 세계의 제왕이자 조용한 체념에 잠긴 위대한 예술가가 되는 공상도 즐겼다. 외모는 보잘것없었지만 나의 내부 세계는 누구보다도 이토록 풍요로웠다. 무언가 씻어 없앨 수 없는 열등감을 지닌 소년이 자신을 은근히 선택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이 세상 어디엔가 아직 내 자신도 모르는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남에게 뒤지는 능력을 다른 능력으로 보충하여 그것을 가지고 남보다 앞서겠다는 충동이 나에게는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나는 예술가가 되기에는 너무도 오만했다. 폭군이나 위대한 예술가가 되겠다는 꿈은 꿈일 뿐, 실제로 착수하여 무언가를 해내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남에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이 유일한 긍지였기 때문에 무엇인가 남들을 이해시키겠다는 표현의 충동을 느끼지 못했다. 남들 눈에 띄는 것이 나에게는 숙명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고독은 자꾸만 살쪄갔다. 마치 돼지처럼. 돌연히 나의 회상은 우리 마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옮겨간다. 실제로 이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가 관여하고 참가했다는 생생한 느낌이 지워지지 않는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단숨에 모든 것들에 직면했다. 인생에, 관능에, 배신에, 징후와 사랑에, 모든 것들에.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숭고한 요소를 내 기억은 고의로 부정하고 간과했다. 숙부집에서 두 집 건너에 예쁜 소녀가 살고 있었다. 우이코라는 이름이었다. 눈이 크고 맑았다. 집이 부자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태도가 도도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귀여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지냈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시기심이 강한 여자들은 우이코가 아마도 아직 처녀일 텐데도 저런 인상이야말로 성녀상이라는 등의 소문을 퍼뜨렸다. 어느 날 밤 우이코의 육체를 생각하며 암울한 공상에 빠져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나는 날이 밝기도 전에 잠자리를 빠져나와 운동화를 신고 여름 새벽의 어둠이 깔린 집 밖으로 나섰다. 우이코의 육체를 생각한 것은 그날 밤이 처음은 아니다. 이따금 생각하고 있던 것이 점차 고착되어 마치 그런 생각의 덩어리처럼 우이코의 몸은 하얗고 탄력이 있으며 희미한 어둠에 잠긴 냄새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육체로 응결되어 버린 것이다. 나는 그 육체를 만질 때 손가락에 솟는 열기를 상상했다. 또한 그 손가락에 거부하듯이 느껴지는 탄력과 꽃가루 같은 향기를 생각했다. 나는 어두운 새벽길을 곧장 달렸다. 돌멩이도 나의 발길을 방해하지 못했고 어둠이 내 앞에 자유자재로 길을 터주었다. 얼마 안 가면 넓은 길이 나와 시라쿠촌의 야스오카 부락 주변으로 이어진다. 그곳에 한 그루의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다. 느티나무 둥치는 아침 이슬에 젖어 있었다. 나는 그 밑에 몸을 숨기고 부락 쪽에서 우이코가 자전거로 오기를 기다렸다. 순모기가 내 다리를 물었다. 여기저기서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길 쪽을 엿보았다. 멀리 하얗고 희미한 물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새벽의 색깔처럼 보이기도 했으나 우이코였다. 그 순간 나 자신이 돌로 변하고 만 것을 느꼈다.
의지도 욕망도 모두 돌로 변했다. 외부 세계는 나의 내면과는 무관하게 다시금 내 주위에 확고히 존재하고 있었다. 숙부집을 빠져나와 흰 운동화를 신고 어두운 새벽길을 이 느티나무 그늘까지 달려온 나는 단지 자신의 내면을 향해 무작정 달려온 곳에 불과했다. 어두운 새벽 속에 희미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마을의 지붕에도 시커먼 나무들에도 아오바산의 시커먼 꼭대기에도 눈앞의 우이코조차도 끔찍할 정도로 완전히 의미가 결여되어 있었다. 내가 관여할 틈도 없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무게로 무의미하며 크고 어두운 현실은 이미 부여되어 나에게 다가와 있었다. 아마도 말이 이 상황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여느 때처럼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나만의 오해다. 행동이 필요한 때는 언제나 나는 말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입에서는 말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다가 행동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나에게는 행동이라는 휘황찬란한 존재가 언제나 휘황찬란한 말을 동반하고 있으리라고 여겼던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우이코는 처음에는 겁을 먹은 듯했으나 나를 알아차리고는 내 입만을 주시했다. 그녀는 아마도 어두운 새벽 속에서 무의미하게 꿈틀거리고 있는 보잘것없는 작은 구멍, 자그만 들짐승의 소굴처럼 지저분하고 모양 없는 작은 구멍, 즉 내 입만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부 세계로 이어지는 힘이 무엇 하나 튀어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심했다. 뭐야, 이상한 짓을 다 하네. 말더듬이 주제. 하고 우이코가 말했으나 그 목소리에는 아침 바람같이 단정하고 상쾌한 느낌이 있었다. 그녀는 벨소리를 울리며 페달에 다시 발을 올렸다. 돌멩이를 피하듯 나를 피해 우회했다. 사람이라곤 그림자 하나 없는데도 멀리 논 건너편으로 사라져가는 우이코가 이따금 조롱하듯 울리는 벨소리를 나는 들었다. 그날 밤 우이코의 고자질로 그녀의 엄마가 숙부집에 찾아왔다. 평소에 온화하던 숙부는 나를 심하게 질책했다. 나는 우이코를 저주하며 죽기를 바랬는데 수개월 후에 그 저주가 이루어졌다. 이후로 나는 남을 저주하는 일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자나깨나 나는 우이코가 죽기를 바랬다. 내 수치의 이 페인이 없어져 버리기를 바랬다. 증인만 없다면 시상에서 수치는 근절되리라. 타인은 모두 증인이다. 그러나 타인이 없으면 수치라는 것도 생기지 않는다. 나는 우이코의 모습, 어두운 새벽 속에서 물처럼 빛을 발하며 내 입을 잠자코 주시하던 그녀의 눈 뒤에서 타인의 세계, 즉 우리들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자진하여 우리들의 공범이자 증인이 되는 타인의 세계를 본 것이다. 타인이 모두 멸망해야 한다. 내가 정말로 태양을 향해 얼굴을 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멸망해야 한다.
이제까지 그토록 겁으로 가득한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나는 내 얼굴을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한 얼굴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우이코의 얼굴은 세상을 거부하고 있었다. 달빛은 그녀의 이마와 콧등과 얼굴 위에 가차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으나 부동의 얼굴은 다만 그 빛에 씻기고 있었다. 조금만 눈을 움직이고 조금만 입을 움직인다면 그녀가 거부하려는 세계는 그것을 계기로 한꺼번에 밀어닥치리라.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얼굴을 주시했다. 역사는 거기서 중단됐고 미래를 향해서도 과거를 향해서도 무엇 하나 말을 건네지 않는 얼굴. 그 불가사의한 얼굴을 우리들은 방금 잘려나간 나무의 구루터기 위에서 볼 때가 있다. 신선하고 풋풋한 색을 띠면서도 성장은 거기서 멈추고 예기치 못한 바람과 햇빛을 받아 원래 자신이 속하지 않은 세상으로 돌연히 드러난 그 단면에 아름다운 나뭇결이 그려낸 불가사의한 얼굴. 단지 거부하기 위하여 이쪽 세계로 향한 얼굴. 둔감한 사람들은 피가 흐르지 않으면 허둥대지 않는다. 하지만 피가 흐른 뒤에는 비극은 이미 끝나버린 다음이다. 언새 나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땐 모두가 떠나버리고 혼자 남은 내 주위에는 새들의 지저귀물로 가득했다. 아침 햇살이 단풍나무의 밑까지 깊숙이 비추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몸을 부르르 떨고는 몸의 이곳저곳을 비볐다. 추위만이 몸속에 남아있었다. 남아있는 것은 추위뿐이었다. 아직 본 적도 없는 금각에 드디어 접할 순간이 다가오면서 내 마음에 주저가 생겼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금각은 아름다워야만 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은 금각 자체의 아름다움보다는 금각의 미를 상상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능력에 달려 있었다. 소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한에서는 나도 금각에 관해 통달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미술 서적들은 금각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밤하늘의 달처럼 금각은 암흑시대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렇기에 내가 꿈꾸는 금각은 그 주위에 몰려드는 어둠을 배경으로 할 필요가 있었다. 어둠 속에서 아름답고 갸냘픈 기둥의 구조가 안으로부터 희미한 빛을 발하고 고요히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건축에게 어떠한 말을 건네더라도 아름다운 금각은 잠자코 세세한 구조를 드러내 보이며 주위의 어둠을 참고 견뎌야 한다. 내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직면한 문제는 미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시골의 소박한 승려였던 아버지는 어이도 부족하기에 단지 금각처럼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만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나는 자신도 모르는 곳에 이미 미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에 불만과 초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미가 명백히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면 나라는 존재는 미로부터 소외된 것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금각이 나에게 결코 하나의 관념은 아니었다. 산으로 막혀 있다고 해도 보고 싶으면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하나의 물체였다. 미는 그처럼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눈에도 확실히 비치는 하나의 물체였다. 여러 가지로 변모하는 가운데 불변의 금각이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으며 믿고 있었다. (1인칭 독백으로) 내면 깊숙이 들어가는 소설을 잘 들어보셨기를 바랍니다. 미시마 유키오는 이 소설에서 여성미와 남성미의 균형을 탁월하게 조화시켰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실제로도 소설 주인공처럼 허약하던 작가가 육체미를 위해 보디빌딩을 하면서 써내려간 소설로 유명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려한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독서 소리를 움직입니다. 고맙습니다.